멀스트리트 주린이 39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다희 인턴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김혜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 등장한 한 슈퍼개미가 화제입니다. NC소프트 주식을 하루에 3천억 원어치 사들인 이 개미를 향해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주가 부진에 시달렸던 NC소프트를 상한가로 만들어버린 마법의 단어 NFT가 대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마스크 쓰고 하실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근데 확진자 수를 보면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게요. 예. 뭐 감수하고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지내셨어요? 뭐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고. 내일이 또 수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최다희 PD 동생이 이번에 수능을 보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뭐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죠. 예. 선물 같은 거 있잖아. 기념일인가요? 엿 이런 거, 떡. 아무것도 안 해줬고, 네, 그냥 오늘 전화해서 뭐 응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싫었는데. 왜 자꾸 굳이 뭐 전화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예민해지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가지고 전화나 축하한다는 메시지조차 좀 그때는 거슬렸어요. 그냥 용돈 이런 거. 다들 좋았어요. 다들 정시로 대학 가셨어요? 저 수시였는데. 저희 때는 수시가 없었고요. 학력고사 아니죠? 그때는 특차와 정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다들 현역이세요? 현역? 네, 저는 재수는 했어요. 저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수능 날이 되면 모든 학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해서 갖가지 귀신들을 불러내서 날씨가 추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요? 네. 날씨가 기상청의 예보를 다 믿을 순 없지만. 네, 만약에 수능 보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 계신다면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근데 이거 듣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요. 끝나고 들으세요. 날 뭐. 수시 붙고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수시 붙고. 그렇죠. 맞아요. 방송이 내일 저녁에, 그러니까 수능 날 저녁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 수능 끝나고니까 들어도 되겠네요. 대학 못 가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아요. 다음에 그거 특집으로 할까요? 내일은 아마 그 증시 개장도 1시간 늦춰질 겁니다. 맞아요. 예, 수능 때문에요? 네. 수능 날은 그래요. 그래서 뭐 비행기도 안 뜨고. 예, 그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안 하고. 비행기 안 뜨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장이 늦게 열리는지 장도 몰랐어요. 늦게 열리고. 수능만 봤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지 몰랐구나. 네, 그죠? 뭐 관공서는 출근도 늦어지고 뭐 그치, 그렇죠.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출근을 1시간씩 늦게 하라고. 엄청 큰 일이에요. 이 국가적인 일입니다. 수능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외인 투자자들은 의아할 것 같아요. 왜 장이 안 열려? 그게 문제 진짜 생겼나? 그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알아. 제가 그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경제부에서 금융 담당할 때였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전하면서 외국 증시도 이제 뭐 일본은 얼마, 중국은 얼마, 뭐 미국은 얼마, 뭐 이런 거 이제 마지막에 쭉 이제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 막 오후 5시, 6시가 됐는데도 일본 증시 종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네. 검색을 해도 계속 어제 종가만 나오고 한국 거래소에다가 물어봤는데 거래소에서도 자기네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도쿄지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일본어로? 제가 특파원에다가. 저희 특파원에다가. 회사 특파원. 그랬더니 오늘이 바다의 날이라서 휴장이라는 거예요. 일본 증시가. 아예 휴장이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바다의 날에도 휴장을 합니까? 그랬더니 일본은 바다의 날이 굉장히 큰 국경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진짜 일본스럽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휴장 안 하나요?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휴장이구나라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일본 증시는 빼고 기사를 위에 부장 데스크도 굉장히 조바심을 내다가 일본이 휴장이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던 그 표정이 선하네요. 그렇구나. 참 재밌네요. 그러면 내일은 1시간 늦게 장이 열린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대요. 그렇죠. 이 방송 나가면 이미 지나가는 날이.
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통다광님께서 달아주셨어요. 최다희 PD가 말을 참 잘하네요. 지방 사는 사람은 정말 딴 나라 얘기지요. 예리합니다. 멀스트리트에 계속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늘 잘 듣고 있어요라고. 네, 청주 사는 변유한 씨. 근데 제 지인분께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감사하네요. 그래도. 근데 또 대댓글이 달렸어요. 네. 빈디님이 기자가 되신 다음에 세 번째 기자로 나오시는 것도 크크라고. 우리 그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 빈디님이시죠. 네. 되게 목소리만 감사하네요. 듣는다 이렇게 가족보다 더 따뜻한 응원을 가족도 안 써주는 댓글을 너무 감사하고 그게. 혹시 다른 팟캐스트 지금 골룸 채널에는 없지만 옛날에 최경사라는 팟캐스트 있었는데 거기 출연하시던 한 분과 청취자분 결혼하신 거 아세요? 아니 몰랐어요. 어떻게요? 무슨 팟캐스트? 최경사라는 그 저희 주제가 책과 영화 맞아. 거기에 출연으로 나오신 패널분과 청취자에서 지금 어떻게 근데 청취자를 만났어요? 그게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약간 오프라인으로 한번 구독자와 만나는 그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때 그냥 알고 그냥 계속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결혼하셨어요. 연락 안 하고 지내다 갑자기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연락을 했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렇게 딱 만나서 바로 이제 교제를 시작하셨던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텀을 두고 나중에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이 돼서 신기하네요. 나중에 자세한 뒷얘기는 이거 방송 꺼주면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청취자 불러야 되나요? 다희 씨를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뭔가 사례들이 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거죠. 네, 그건 맞아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진짜 근데 댓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회사분들도 많이 들으시던데. 회사분들은 왜 안 달을까요? 우리 다희 씨를 한번 뵙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젠가 청취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달아주세요. 네, 세대 차이 뿌셔뿌셔입니다. 네, 오늘 문제입니다. 네. 자, 잔압괴라는 신조어 알고 계신가요? 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당당하게 이렇게 그 정도야. 맞습니다. 이거 오래됐어. 맞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어떤 말이나 신념을 돈 앞에서 바꾸는 그런 태세 전환형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최근 중장년층에서 해당 신조어를 다르게 풀이해 화제입니다. 어떻게 풀이했을까요? 이거는 중장년층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잔악괴. 그 철자는 그대로인데. 네. 그대로인데? 자다가 낳은 괴물? 아니에요. 중장년층이신 한승구 기자님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네. 그래요? 자녀가. 네. 맞아? 네. 낳은 역시 중장년. 자녀를 먼저 생각해요. 자녀가 있는 분이 역시 다르구나. 자녀가 낳은 괴물? 나도 넣겠지 뭐. 자녀가 낳은? 조사를 바꿔보세요. 자녀. 자녀를 낳은 괴물? 그것도 괴물일까? 그건 나잖아요. 낳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이 아닌가? 자녀를 거의 다 왔어요. 자녀를 낳으면 괴물이 된다. 맞아요. 괴롭다. 자녀를 낳으면 괴롭다라고. 근데 이거 한승우 선배 맞추신 거다. 그러니까요. 네. 역시 괴롭습니까? 저는 뭐 별로 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으셨잖아요. 한번 육아를 거의 안 하셨죠. 육아휴직까지 육아휴직 때는 하셨고 그 전까지. 예. 저는 별로 괴롭지 않았던 너무 큰 것 소리를 같아요. 쳤네요. 죄송해요. 이런 분들도 계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자식이 있어야 자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를 보면 자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쵸. 기자님은 바로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뭐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중장년이라고 하니 거기에 빙의한 거죠. 그러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빠르게 짚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이런 개미 처음 봤어요. 이전에도 약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 슈퍼개미? 제가 사례 뒤에 질문에 있길래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이런 똑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간에 사실 네. NC소프트 주가를 안 본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니까. 네. 계속 떨어지겠거니 있어요? 싶었는데 아니요. 계속 떨어지겠거니 싶었는데 신사업 발표,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한 명의 대량 매수, 상한가 달성, 그리고 다음날 반락. 네. 이게 이틀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네. 저번 주 10일에 이날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60만 원 초반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번 NC소프트 다뤘잖아요. 네. 그때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한 100만 원쯤 가다가 60만 원까지 떨어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갑자기 가격 제한 폭인 상한선. 그러니까 상한선이 우리나라는 30%까지밖에 이제 그 상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 뒤로는 가격이 제한됩니다. 네네. 그래서 30%까지 오른 7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요, NC소프트가 상장된 이후로 최고치래요. 근데 이날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NC의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별로 좋지 않았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네. 그 흔히 이제 그렇죠. 증권사들이 예상한 네, 평균치, 컨센서스라고 그쵸. 하는데 그거보다도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 그러니까 3분기 매출 때문에 아니다라는 게 거의 명백하잖아요. 그럼 뭐냐? 이제 언론사들과 증권가에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이날 NC소프트가 3분기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NFT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요즘에 NFT 한다고만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오후에 보니까 기사가 제가 타임라인별로 찾아봤어요. 연합뉴스 기사를. 그랬더니 NFT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 슈퍼개미라는 단어가 처음 언론사 기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요? 네. 이 이제 슈퍼개미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주식 70만 주를 NC소프트 주식 70만 주를 사고 나서 20만 주를 다시 되팔았다. 그러니까 모두 50만 주를 순매수한 거예요. 근데 순매수 금액만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샀던 금액은 훨씬 더 3천억보다는 많은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걸 한 계좌에서 이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는 정말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보통 우리가 슈퍼개미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 뭐 한 개미 맞나요? 100억대 뭐 네. 이제 수백억 네. 까지도 제가 네.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아무리 슈퍼게임이라지만 3천억은 진짜 저도 네. 화천대유가 1,000억 보상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예, 굉장히 그때 이제 그랬는데 한 분이 한 종목을 매수하는데 3천억을 넘게 썼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한국거래소가 NC 주식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왜냐면 한 계좌에서 돈이 많이 나왔고 그게 그날 또 NC소프트 주식이 9% 하락을 했거든요. 위험하다. 주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라. 이런 메시지였죠. 그래서 주식이 뭐 한 10% 이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금요일 저녁의 일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날 오전부터 장을 보고 있었는데 와 6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66만 원? 네, 이것도 서서히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오후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70만 주가 다 빠져서 그렇게 맞아요. 거죠. 근데 70만 주가 아니라 이제 순매수한 거는 50만 주라고 말했죠. 네. 그 개미가 50만 주를 거의 그대로 순매도를 합니다. 오후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은 할 뿐 진짜 같은 사람인지 아직은 몰라요. 네. 그렇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누군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기자님들도 아직 모르시는 거죠. 네, 거래소에서 나중에라도 글쎄 이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네. 진짜 무슨 뭐 안 범죄 알려줄 혐의가 것 돼서 이제 뭐 그렇게 돼서 드러난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냥 안 일반적인 알려주겠죠. 거래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알기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1일 날. 그날이 공교롭게도 선물 만기일이었대요. 11월에. 네. 근데 이게 언론사들이 지금 선물 만기일이다, 옵션 만기일이다 이거를 지금 중복해서 쓰고 있는데 선물 만기일이 맞겠죠.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을 선물 옵션 그런 만기가 이제 동시에 동시에 진행이 된 날인데 동시구나. 네. 동시에 이제 그날 네. 만기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는 뒤에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 그렇죠. 네, 계속 이어서 해요. 하시면 네. 그랬는데 이제 선물 만기일이 어떤 날이냐면 선물로 미래에 난 저 뭐 원유나 이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미래에 이 가격에 이 원유를 거래하는 걸로 계약을 해놓자. 그럼 나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하고 다시는 떨어질 걸로 예상하니까 절충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의 이익을 기대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됐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다이씨가 이익을 보겠죠. 네. 하지만 누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무조건 만기일에는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래가 굉장히 많아서 뭐 내마녀의 날이다 이게 겹치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선물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선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선물을 팔아치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의혹이에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증권가에 이거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 사람의 계좌로 하면 이건 시세 조정 행위거든요. 그쵸.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렇게는 이제 거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거래라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선물 옵션 만기를 노리고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정말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의혹은 나왔지만. 그게 그 2010년에 똑같이 빼빼로데이에 그때 풋옵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세 조정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도이치뱅크가 어떻게 했냐면 풋옵션이요? 풋옵션은 아까 우리 김혜민 기자가 이제 선물 얘기를 했지만 옵션은 우리가 그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초 자산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한 달 있다가 11,000원에 나는 팔겠다. 팔 권리를 사들이는 게 그게 이제 풋옵션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인데 한 달 후에 11,000원에 팔 수 있는데 그때 주가가 내려가서 9,000원이 돼 있으면 2,000원만큼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풋옵션을 내가 이제 애초에 1,000원을 주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2,000원 차익 중에서 그 매수 비용 1,000원을 뺀 1,000원만큼의 이득을 보는 거죠. 아유, 그래서 진짜 정확하네. 제 설명 지워주세요. 그래서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풋옵션은 그러니까 이 풋이라는 게 이제 매도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도이치뱅크가 그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해놓고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2조 몇천억 원어치인가 그 고집입을 확 던졌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확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그 매도하기로 한 가격보다 주가가 훨씬 낮게 내려와 있으니까 나는 이걸 싸게 사다가 이제 그 정해진 가격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으로 수백억인가를 남겼을 거예요. 그 경우 이때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됐습니다. 다 기소가 되고 뭐 정확히 뭐 처분을 어떻게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소가 된 사례가 있었고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 이제 살 권리죠. 살 권리인데 이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 있으면 내가 이득을 보겠죠. 그렇죠. 예. 반대의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하면은 아마 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티나게 했겠느냐. 시세 조정의 경우를 뭐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큰 주식은 원래 시세 조정 잘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세력들, 작전 세력들은 뭐 동전주나 잡주 같은 거 막 그래서 이제 적은 금액, 적은 거래량으로도 시세를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아무리 뭐 주가가 빠져 있고 욕을 많이 먹는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상장 대형 주식을 가지고서 시세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약간 상상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보니까 순수 개미가 아닌 것 같다. 3,000억 원이 기관의 탈을 쓴 개미가 막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세 조정은 저도 궁금해가지고 자본시장법을 다시 좀 뒤져봤는데
그 증권 거래상에 그 몇 가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그러니까 네. 그 회사 내부의 임직원이 네네.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네. 이제 주식을 미리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든가 사기적 부정거래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인수합병 같은 걸 할 때 뭐 거짓으로 뭐 사기를 쳐서 합병을 해놓고 뭐 쏙 다 빼먹고 뭐 매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M&A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거래들. 그다음에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데 시세 조정을 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뭐 상장 증권 주식이나 아니면은 파생 상품을 네. 매수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야, 내가 이거 이 가격에 던질 테니까 미리 사라든지 뭐 주문 넣어놓으라든지 이렇게 네. 이제 서로 짜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야, 그 주식 내가 어떻게 해서 오른 거야, 내린 거야라고 이제 소문을 내는 경우. 아,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도. 이거 뭐, 그렇죠. 네. 뭐 리딩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제 네. 아, 리딩방 같은데요. 네. 뭐 무슨 주식이 뭐 나 때문에 이거 내가 올린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저것 좀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그거 뭐 이런 문자 행위들. 진짜 자주 오는데? 사실은 안 된다는 저한테 거예요. 막 그리고 광고로 그 주식 주가 보셨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주식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네. 파생 상품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파생 상품이 이제 선물, 이제 선물 옵션 옵션 이런 거죠. 것들. 와, 이런 거 전문가 뭐 다 됐어요. 매매할 때 주린이 아닙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이 사례가 좀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도이치뱅크의 사례처럼 코스피 200을 갖고 네. 장난을 쳤을 때 그건 이제 옵션으로 장난을 쳤지만 그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였으니까 그 지수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것들까지 네. 다 처벌을 받게끔 돼 있죠. 지금 뭐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갑자기 분위기 최종 근데 의견. 이게 아 이거 최종 의견을 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그쪽에서도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슈퍼개미가 누군지 왜 그랬는지 밝혀져야 처벌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 예상으로 그리고 어저께 그 멀스트리트에서 그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거로는 아마 그 NFT를 노리고 들어간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에 NFT 순수한 때문에 많이 들어간대요. 그때 이 NC소프트 주가를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그러니까. 쳤는데 NFT 한다고 상한가를 50만, 네. 60만 원, 70만 원짜리 주식이 상한가를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주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미국 NFT 주식은 테마가 너무 세가지고 다른 뭐 업종들은 빠져도 지금 게임주, 엔터주 이런 하이브 것들은 이런 정말 거. 근데 이게 그 보니까 미국에도 요즘에 이 NFT 메타버스 주가 많이 오르긴 로블록스 했더라고요. 그런 예, 거. 로블록스 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근데 그거는 뭔가 미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능성. 아니 여기 이제 하겠다. 진짜 아무 뜬구름 잡는 얘기 하겠다. 이걸로 오르는 게 이해가 잘. 집행검 뭐. 저 예전에 생명의 검 뭐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NC 우승할 때 그건가요? 집행검이? 맞죠. 집행검이 이제 리니지의 유명 아이템. 네, 그 NC가 우승할 때 한번 그게 그 칼을 이렇게 구장에 꽂았잖아요. 그게 집행검 아니에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우승하면서 그 리니지의 상징 같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장에 꽂았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가져갔군요. 네. 이것도 NC 소프트 잘 모른다 이러면서 댓글 달리면 어떡해요? 닌자 씨들 달려오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뭐 다세요. 어디 하겠어요. 네. 그럼 우리 빠르게 다음 주제로. 그 혹시 혜림 기자님 조사해 주셨던 사례 네. 또 있나요? 사례가 이게 좀 흥미로운 사례가 몇 가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비슷한 사례. 네.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선배 말대로 한 개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주가 조작, 시세 조종인데 일부 뭐 슈퍼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이 했던 그 범죄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억 슈퍼 개미 몰락 사건입니다. 200억이 소소해 보이네요. 3천억 얘기하다가 200억. 아니 이재명 씨 관련한 기사에도 한때 그는 10억을 굴리는 슈퍼개미였다 막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10억이 언제부터 갑자기 이제 그 시절에 10억이면 큰 돈이긴 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200억도 사실 슈퍼개미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슈퍼개미입니다. 근데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표모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중소기업 이사였다가
94년부터 전업 투자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외환 위기 때 이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을 하면서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한때 이 보유 주식 가치가 200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한 200억 원에 달하고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이때부터는 안정적인 좀 수익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적은 회사를 그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기 시세 조종 행위, 주가 조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009년에 A 기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기업 주식을 사 모은 다음에 주가를 관리를 했습니다. 뭐 주가를 관리하다가 인위적으로 올려서 다른 이제 개미들이 들어오면 이때 나 엑시트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교회 교인, 동문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A 기업이 곧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나 200억 모았잖아. 봤지? 다음은 이 기업이야.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자본시장법 거기 네. 처벌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네. 그런데 남한테는 안 알려주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겼겠죠. 네. 그리고 일단 증권사 직원 박모 씨를 소개해줘가지고 이 박모 씨한테 주식 거래를 다 이름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 A 회사 주가가요. 2011년에 2만 원대였는데 14년 8월에 2년 만에 8만 8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올라가면 이제 금감원 이런 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서서히 올리죠. 네, 조금씩 올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잡았거든요. 근데 8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일반 이제 개미 투자자들 상관없는 40% 정도 있었는데 이 개미 투자자들이 갑자기 먹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엑시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못해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가 흐름이 이상한 걸 발견하고 조사가 시작됐고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약간 비운의 슈퍼개미네요. 이거랑 또 하나 주수도의 제휴그룹 사건 아시나요? 제휴. 이것도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사건인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곳 동원해서 자금 조달하고 트레이더들도 끌어들여가지고 원래는 1,185원이었던 주가가 이게 6개월 넘게 한 8개월 만에 51,400원까지 올라가요. 1,100 얼마였으면 사실 약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맞죠. 네, 코스닥인데 이게 최고 51,400원. 이거 계산 어떻게 되죠? 1,몇백 원짜리가 50배 거의 50배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근데 이 회사 매출 고작 54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오르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나갑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 세력을 포착을 해가지고 주식 계좌 동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못 나간 개미들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에 한 달 만에 3,000원대로 떨어집니다. 5만 원짜리 주식이. 그러면서 이때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대부분 다 구속이 됐고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너무 크게 봐가지고 자살을 하신 분까지 있고 막 그랬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례가 이런.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주수도 그룹도 그렇고 정말 그 장기간 몇 년 동안 걸쳐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거든요. 상한가를 안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너무 하루에 유명한 주식.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주문 실수를 한 건가 뭐 그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그 라이브 방송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 하나 더 찍은 거 아니냐.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요. 저한테 선물도 똑같은 안 돼. 이런 생각 잘 안 하시던데. 여기 MZ세대도 아닌데. 진짜. 줘야 돼. 너 내 거야 너는. 주문 실수. 저는 근데 뭐 그런 상상까지 그죠. 그래서 원래 300억 할래다가 뭐 3,000원 아니 뭐 계좌에 3,000억이 있었다는 게 더 놀랍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주식은 뭐 한 주 두 주로 사니까 처음에 몇 주를 샀다고 했었죠 제가 아까 70만 주. 그러니까 70만 주를 7만 주나 뭐 7천 주 살려고 하다가 공을 몇 개를 더 붙였다던가. 하나 정도 더 붙여 몇 개를 더 붙이긴 힘들까. 하나 정도 더 붙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분이 대부분 다 매도를 한 걸로 일단 추정은 되고 그러면은 야 이게 수수료만 해도 한 사람인 네. 것으로 수수료에다가 저 이익을 봤을지 손해를 봤을지도 그건 사실 뭐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저께는 손해 봤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기사들은 또 이익을 봤을 수 있다. 거라고.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분이 네. 기존에 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아마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게 보유 지분이 5%를 넘어가면은 공시도 해야 되거든요. 네. 5%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5% 넘진 않았죠. 이게 2점 몇 퍼센트 됐을 맞아요. 겁니다. 아마. 그것도 진짜 많은 어휴, 그럼요. 이 큰 기업을 개인이 지분을 그만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비트코인 만든 사람보다 이분의 정체가 저도 궁금해지던데. 그렇군요.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아까 혜민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사람이 NFT 실적 발표에서 네. 그 얘기했던 그 음. 기업의 NFT 사업 진출을 보고 네. 여기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렇죠. 아 이게 너무 특히 말씀해주셨지만 게임 업계에서 이 네. NFT 메타버스가 약간 유행어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네. 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NFT가 음. 일단 뭔지 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Non-Fungible Token이래요. 아, 대체 맞습니다. 불가능한 토큰. 네. 그렇죠. 국제고 출신의 이게 대단히 Z세대는 발음부터 발음이 달라. 국제고등어. 그러니까 민망.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네. 아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우선은 네.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 저도 친절한 경제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한 개, 두 개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았다 샀다 해도 사실 저 비트코인 샀다가 뭐 이걸 팔았다가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섞여도 그거는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NFT는 대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으로 다른 이건 세상에 하나뿐이라서 다른 것과 대체가 안 되는 걸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1호를 주던 102호를 주던 내가 갈 때마다 네. 상관없죠. 그쵸. 근데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1동 201호 여기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체 불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뜻한다고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101동 뭐 101호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뭐 있거든요. 네. 여기 토큰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뭐 일렬 번호나 네. 증명할 수 있는 숫자들, 뭐 기록들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소유권 입증이 가능한 뭐 그림, 음악, 영상 같은 콘텐츠 분야에서 이걸 굉장히 적용하기가 좋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왜 그림을 집에 안 걸어두고 왜 안 보이는 걸로 갖고 있냐 이 의문이 가장 크게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왜 도대체 이거를 그림은 감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랬죠. 파일로도 보고. 네. 뭐. 그게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그 비트코인이 처음에 뭐 만든 목적을 보면은 이제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네. 그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 분산 원장을 기술을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이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제 분산 원장. 그래서 이제 그 뭐 거래하고 왔다 갔다 쪼개 팔고 뭐 하는 게 이제 그 비트코인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 다 그쵸. 박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위변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진품을 인정하고 어떤 딱 고유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팔렸던 게 무슨 뭐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 영상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파일 네. 무한정으로 복제는 가능하지만 이게 원본이다라고 하는 거 증명해 줄 수 있는. 예, 그 기술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는 그거를 뭐 이제 희귀한 아이템의 네. 가치를 부여한다든가.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요. 선배도 모르실 수 있죠.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아이템 이미 내가 현실 세계에서 돈 받고 팔기도 하잖아요. 리니지는. 네. 그럼 도대체 이거를 가상화폐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게 사실은 그렇게 현금화를 하는 게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원래 불법이에요? 예, 그게 지금 위메이드 같은 회사가 네. 여기가 연초보다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 상한가를 쳤다고 화가 났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왜요? 같습니다. 선배 NC소프트 위메이드 갖고 계시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NC소프트 주주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이 방송을 좀 끝까지 들으 그러니까 그거 듣고 그때 이미 화내시면 화내고 확 꺼버리고 댓글을 다시 쓸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사과를 받으실 것 같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이 위메이드가 그 장영국 대표가 저희 멀스트리트에 나와가지고 엄청 초창기에 나오셨어요. 그때도 이 메타버스와 NFT 얘기를 한참을 하고 가셨죠. 네. 그게 네. 이제 몇 달 뒤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그 네. 위메이드가 만드는 게임에 위믹스라는 이제 화폐를 만들어서 그거를 모든 게임에서 통용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거를 이제 쓸 수 뭐 있게 화폐처럼 하겠다. 현실의 가상화폐와 뭐 바꿔준다든지 네. 뭐 이게 아마 중국에서는 서비스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를 현실에서 돈으로 바꿔주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우선- 서비스를 못 할 거예요. 우선 가상화폐조차도 화폐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그래서 같긴 해요. 뭐 일단 위메이드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고 NC도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고 근데 그러면은 이미 뭐 아이템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상징성이라는 건 늘 있으니까요. 그 예를 들면 유명한 미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네. 작품 원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찍어내는 판화가 있고 근데 이제 판화도 그쵸, 판화가 몇 있어요. 장을 찍어냈느냐 다 거기에 그 쓰여 밑에 있죠. 작가가 이제 네. 뭐 이거는 뭐 몇 장 중에 몇 번째 에디션 이러고 해서 이제 뭐 사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또 몇 백만 원 외국의 유명 작가들은 판화도 몇 천만 원씩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명한 그런 걸 보면 뭐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가 풀려 있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를 부여하면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뭐 그런 건 있대요. 미술품을 이제 해외에 유명한 비싼 그런 작품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가져오고 보관하고 이게 어려워서 그냥 디지털 코인으로 갖고 있으면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대요. NFT로 갖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좀 아직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사례도 있긴 해요. 그거 아시나요? 뱅크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뱅크시 불타는 뱅크시라는 팀이 있는데 뱅크시의 판화 멍청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1억 원 뒤에 1억 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이거를 스캔을 해서 NFT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다가 라이브로 태웠죠. 네. 원본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 NFT를 그 파일이 팔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그쵸? 하나 남은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게 4배가 넘는 가격 4억 3천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NFT 하면 약간 미술품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전 이걸 보면서 이걸 약간 만들 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NFT를 내가 만들어서 파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NFT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쉬워요. 오. 저는 코딩 이런 걸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아트 파일을 디지털로 준비를 해요. 네. 내 셀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어렵지 해서 않죠. 그거를 디지털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해요.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렇죠. 스캔을 하거나 뭐 그쵸. 그런. 네. 그래서 그리고 짤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짤이 더 이렇게 움직이는 가치가 형태로 있나요? 만들어야 더 인기가 많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NFT 거래소를 선정을 해요. 네. 오픈시가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이 거래소인데 네. 뭐 라리블 뭐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는 이 각각의 거래처에서 서로 다른 거래 단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상자산을 쓰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다르고 등록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신생 이 거래소들은 보통 이제 수수료 없이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NFT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쵸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럼 내 거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바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이 가상화폐 지갑이랑 연동을 해야 돼요. 제 지갑을 열어서 이제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업로드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쉽더라고요 이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오픈씨가 제일 네. 핫한 거래소라길래 여기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랭킹을 봤는데 뭐가 많이 올라 있던가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스타들 아니요. 뭐 짤? 아니요. 아니요? 이 오픈씨가 가장 큰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1위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NFT 발행 단체가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는 뜻인데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거래되는 그 NFT가 이런 것들이에요. 미술품. 원숭이를 테마로 한 미술품인데 저는 이게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수백만 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NFT가 왜 뜨는지 알겠다라고 좀 아하라고 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이 NFT 그 원숭이 NFT를 발행한 이 단체가 이 NFT가 있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파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멤버십 제도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싶으니까 이 NFT가 예쁘지 않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거죠. 네. 이걸 삼으로써 얻는 효용이 생기니까. 그렇게도 엮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멤버십을 좀 엮는 게 신흥 NFT 방식이래요. 근데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한대로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네. 모델들이 막 튀어나오네요. 막 이 NFT를 소유하면 스타들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막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한번 만날 수 있다. 그런 NFT면 진짜. 왜냐면 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거는 딱 정말 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거는 약간 부자만 더 부자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를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죠. 저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NFT가. 디지털 NFT가. 언제쯤? 금방. 뭐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게 급락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물론 자산이니까요. 네. 급락한다는 게 투자에 대한 위험성.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급락할 수 있다, 뭐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그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들이고, 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짤이니 동영상이니 그림이니 이런 것들이,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그림은 이게 물론 디지털로서 뭐 윈도우 바탕화면에 깔아두는 의미는 있겠지만 또 이 벽에 카톡부사나 그런 건 있겠지만 또 직접 봤을 때 그림의 어떤 질감이나 뭐 사이즈가 주는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대체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개개인의 미술품을 보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 실제 미술품은 미술품대로 가고 디지털 미술품도 또 그들만의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디지털 미술품이 기존 미술품 시장을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그럴 겁니다.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박서보라는 유명한 화가 한 90살쯤 되시는 단색화 작품들이 연작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최근에 그분의 판화를 뭐 NFT로 만들어서 팔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약간 좀 잡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과연 작가가 어디까지 용인하고 합의를 한 부분이냐. 나중에는 며칠 전에는 그 박서보 화백이 본인 SNS에다가 내 작품은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NFT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시면서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실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술품은 미술품대로 하고 디지털 작품은 또 그만의 가치로 꼭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아이템이나 뭐 짤이나 다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치는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저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치가 되는 거. 비트코인이랑 같은 거죠, 뭐. 맞아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 다 사기라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 믿는 분들 많죠. 많죠. 예.
근데 그렇게 뭐 반토막 이상 떨어지다가 지금은 다시 또 사상 최고가를 그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랑 시세 이렇게 주가는 아니죠. 시세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그게 뭐 같이 움직일까요? 글쎄요. NFT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화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고 NFT라고는 하지만 NFT는 우리 방금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특정 아이템 뭐 특정 게임에서 통용되는 특정 아이템이 있는데 그 게임이 갑자기 너무나 심각한 버그가 발생을 했다. 네. 아니면 저 게임사가 너무 큰 삽질을 했다 이번 업데이트 때. 그래서 유저가 엄청 빠져나가고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게임 아이템의 문제이지 뭐 NFT 시장 전체의 그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세분화된 나름의 시세와 뭐 네. 가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여기 뭐 투자를 장려한다거나 투자 그쵸.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요. 아니고 대신에 저는 뭐 충분히 자산으로서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만의 또 거래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열풍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요.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는 늘 꿈을 갖고 사는 거니까 이게 시장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로운 테마, 새로운 스토리를 원하죠. 맞아. 스토리가 진짜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은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를 원하고 새로운 얼굴, 새로운 스타를 원하고 맞아요. 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테마, 새로운 스토리를 원하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메타버스와 NFT의 테마다. 세계관 싸우는 것 같아요. 이 뭐 2차 전지가 얼마 전까지 좋았고 뭐 2차 전지. 그렇지만 요즘엔 너무 옛날 얘기 같아서. 몇 달 안 됐지만 정말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NFT만 붙으면은 이 막 폭등을 하는 네. 장세가 요 1, 2주간 뭐 한 달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 시대가 원하는 테마다, 현 시대가 찾아낸 테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언제나 테마는 거품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항상 뭐 따라붙는 얘기죠. 야 저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거품 아니야? 라는 거는 맞죠. 거품이 실적은 없으니까 거품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내가 뭐 실적 보고 투자하냐? 그 얼마 전에 미국에 상장한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 네.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네. 차를 한 대도 못 만드는데 지금 뭐 아, 그래요? 차를 못 만드는데 자동차 회사요? 전기차를 이제 만들겠다. 네.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 회사가라고 이제 그런 위치를 그렇게 세일즈를 하고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면서 네. 그게 시가총액으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의 3위인가 4위인가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차는 못 만들어요 아직. 근데 지금 무슨 뭐 현대차, 기아차, 뭐 GM 뭐 이런 뭐 폭스바겐 이런 거 누르면서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마주죠. 뭐 그쵸.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 얘기 뭐 선거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치인 테마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시대의 테마다. 그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네. 저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유행이 앞당겨졌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NFT 테마를 탔어요. 진짜요? 예. 저는 탔다가 오를 시점에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였거든요. 네네. 그냥 처음 재미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사보자 해서 정말 소액으로 샀던 주식이 있는데 그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실적도 잘 나오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NFT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게임주 지금은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거를 내가 대체 이미 제가 생각했던 적정 가격 구간은 예전에 넘어갔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팔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지금 수익률이 150% 정도 났어요. 진짜요? 네, 샀을 때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미로 되게 조금 샀거든요. 비중 조절에 또 실패하셨다. 많이 실패했죠. 그렇게 치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이런 수익률을 기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저도 막 유명한 주식들, 큰 주식들 네. 위주로만 투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니 이제는 뭐 오르니까 좋긴 한데 뭐 돈 내 돈 같지도 않고 뭐 이게 뭐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시구나. 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이제 둘째 동생이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렇죠. 또 우리 동생의 어떤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생의 미래 어떤 그 일자리 시장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줄어들진 않을 것 같으세요? 네. 줄어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미술도 마음으로. 이게 뭐 디자인이냐, 뭐 디자인이면은 뭐 어느 쪽 디자인이냐, 그다음에 뭐 진짜 회화냐, 네. 뭐 공예냐. 굉장히 조예가 이쪽으로 깊으시네요. 뭐 일단 다르죠. 근데 일단 그래서 그냥 미술 시장 관련한 좀 주식을 샀는데 전 이거는 비중 조절엔 성공을 했어요. 꽤 많이 샀거든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승구 기자님이 적정 가격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 적정 가격이 되었을 때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난 물리지 않아. 어깨에서 팔았어 했는데 발바닥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그 이후에 엄청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르나 봤더니 얘도 NFT를 탄 거죠. 그래서 오늘도 10% 올랐어요. 그게 제가 판지 꽤 됐거든요. 근데 판지 꽤 됐는데 거의 매일 빨간불 거의 3%씩 매일매일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꽤 많이 사셨다고 했는데 혹시 분할 매도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한 번에 다? 분할 매도를 2번밖에 안 했어요. 그게 분할 매도가 오늘 팔고 내일 팔고 하는 거는 분할 매도가 아니고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걸 할 때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사고 이따가 장 마감 전에 사고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루에 산 거죠. 네. 분할 매수라면 그래도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산다거나 뭐 이런 거를 분할 매수라고 하고 진짜?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뭐 한 1-20% 정도 팔고 뭐 한 또 한 달 지켜보다 물론 1-20%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만 이 매도 시점이 그래도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안전하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장기 투자의 기간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6개월, 1년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안에서 뭐 2주 혹은 한 달 뭐 요 단위로 이제 매수 혹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간다고 했을 때 매도도 조금 천천히 했으면은 혼나는 중 일부러라도 어떤 그 NFT 테마에 탑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요. 역시나 또 입만산 조언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장이 계속 왜냐면 2,900선 하락하고 계속 박스피라는 오명 얻고 이러니까 뭔가가 계속 잘 올라가도 이거 빠질 것 같은데 확 빠질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 뭐 적정 가격의 분할 매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야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보유했던 그 주식은 여전히 제가 매도를 하지 않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기자님? 입만 살았다. 말씀은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은 걸로 전해드리지만 이게 막상 해보려니 쉽지 않더라. 근데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욕심을 어느 정도는 버려야 그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야 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150%가 올랐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게 150%. 뭐 140% 수익을 보든 150% 수익을 보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돌이켜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야 나 150% 수익 날 수 있었는데 140밖에 못 먹었어라고 아쉬워하면 욕할 거잖아요. 완전 때려야죠. 그러니까 좀 박박킹 받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야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동생한테 하던 습관이. 근데 킹 받아요. 킹 받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나는 그래도 이 140보다 150에서 이걸 내고 싶은 상황에서 대체 언제 팔아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네.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말씀을. 그쵸. 이게 그리고 시드가 크면 저는 시드가 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시드가 크면 그런 10%의 등락이 엄청 신경 쓰이고 초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뭐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쵸. 뭐 얼마 막 그렇게 3천억 슈퍼겜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10% 포인트 차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막 수십만 원, 막 수백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 같은 월급이 뭐 이렇게 몇백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어휴 그거는 크죠. 당연히. 참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또 개인적인 주식 잡담들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네. 그렇죠. 저도 NFT가 처음 나왔을 때 막 돌멩이 예쁘지도 않은 그림이 막 34억에 팔리고 막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는데 2016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 시간에 이 비트코인을 주제로 발표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네,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은 뭐 지금 한 10년 전에. 무슨 소리세요? 잠깐만, 진짜 그렇게 됐나? 아니죠. 약 6, 7년 전에. 네. 근데 10년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렇게 생각해도. 그때 그 경제 시간에 본인이 관심 있는 경제 이슈를 갖고 와서 발표를 해라라는 과제가 있었고, 근데 한 친구가 그 비트코인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야, 6, 7년 전에 고등학생이. 그렇죠. 근데 역시 국제고등학교. BA 처리야겠다. B.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화폐인데 무슨 채굴을 해야 되고 저는 그 채굴이 진짜 땅에서 파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사실 사전 자료가 많지 않아서 막 그 친구가 자세하게 막 상세하게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다뤄주시는 것처럼 얘기하진 못했지만 이 비트코인이 나중에 뜰 거다라는 걸 핵심적인 자신의 주장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애들이 다 자거나 저게 뭐냐? 뭐지? 채굴? 왜 화폐를 왜 땅에서 약간 이렇게 다들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달라졌죠. 그 친구하고는 연락이 되나요? 연락이 지금은 되진 않는데 근데 이 관련한 그런 약간 이공계 쪽으로 가긴 했어요. 사실 저희 학교가 문과생 밭이었는데 문과생들만 있는 학교였는데 그 친구는 이공계 쪽으로 갔어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선구자네. 그쵸. 선구자죠. 그래서 이 NFT도 약간 먼 미래에 한 5, 6년 전에 그때 막 그런 붐이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약간 돌이켜보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마냥 그냥 거품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이게 뭔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코인을. 그래도 뭐 비트코인 연초에 뜨고 났을 때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았죠. 야, 너 옛날에 뭐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었는데 뭐 그냥 갖고 있을 걸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그렇죠. 참 올 한 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테마들이 나올지가 기대가 되네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이 NFT와 메타버스의 테마도 분명히 꺾이겠죠. 예,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뭐 그걸 알면은 신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고, 그럼요. 예, 결정도 직접 하시고, 뭐가 됐든 간에 다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박박 부자 되세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간에 갑자기 김민미 기자가 사라진 데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도 그러게요. 되는 건가요? 아, 해야겠다. 깜빡했네요. 제가 승구 선배님과의 대담이 너무 즐거워서. 방송 중에 김민미 기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쁜 기자님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